유럽 국가들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에서는 미래를 결정할 전쟁이 발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최재호가 동학을 창시한 해이자 일본이 미국의 최초로 외교관이 부임한 1860년 미국 남부 전역에 퍼져있던 모카밭에서는 400만 명의 노예가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남부의 모든 농장과 땅을 합한 것보다 값이 비쌌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7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나라가 서쪽으로 확장되면서 남부 지역의 농장주들은 이 수익성 좋은 사업을 새로 개척된 영토에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에는 노예제도가 비도덕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860년경 산업화된 미국 북부에는 약 1900만 명이 살았습니다. 남부 인구는 800만 명에 노예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유권자 수가 많은 북부의 정치 권력이 우세했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는 북부 출신인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는데 그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노예제도 확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링컨이 당선되자 남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있기 전 남부의 7개 주가 새로운 국가 수립을 위해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이것이 남부연합입니다. 남부의 미시시피주는 노예제도에 대한 공격은 상업과 문명에 대한 공격이라고 선언하며 탈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링컨은 남부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 다른 주로 확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이라고 남부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1861년 4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군대가 연방군의 섬터 요새를 공격해 남부연합의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링컨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농업 중심의 과거 사회와 산업화된 미래 사회의 전투였습니다. 링컨은 제조업계의 힘을 동원해 세계 최초의 근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남부에는 유능한 장군들과 열의에 불타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양측 군인 수십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링컨은 연방을 단결시키고 남부군을 무찌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1863년 새해 첫날 링컨은 반란주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북부에서 큰 지지를 받았고 흑인들을 연방군에 몰려들게 한 효과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부의 부와 권력의 원천인 노예제도가 무너졌습니다. 1865년 4월 9일 남부연합군은 항복했습니다. 62만여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미국의 다른 전쟁 전사자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남부는 패배했지만 최후의 유혈 사태를 일으킵니다. 남부가 항복하고 닷새 후 링컨과 그의 아내 메리는 승전 기념회 공연을 보러 워싱턴의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극장을 찾은 유명인은 링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배우이자 남부연합의 소속이었던 존 윌크스 부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를 대신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부스는 버지니아주의 라틴어로 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폭군의 말로다. 북부는 영웅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남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신문은 압제자의 죽음에 남부가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링컨 덕분에 미국의 연방정부는 유지되었고 노예 경제체제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농업이 아닌 산업을 원동력으로 삼아 번영했고 현대사에서는 최초로 초강대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지구를 반 바퀴쯤 돌아가면 후대에 세계의 두 번째 초강대국이 될 나라가 아직 과거 농업사회에 갇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작농의 반은 농노였습니다. 2200만 명이 법적으로 지역 영주의 소유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미국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육체노동을 강요당했고 복종하지 않으면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강력한 신식무기와 증기선, 대포에 패배당한 직후였습니다. 알렉산드로 2세 황제는 러시아가 번영하려면 근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노들을 해방시켜 새로운 산업 노동력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러시아 귀족들은 농노를 해방시킬 마음이 없었지만 한 명은 예외였습니다. 노름꾼이자 바람둥이인 이 젊은 백작은 나중에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고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남기게 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스크바 남부 1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영지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집 주위에 11개의 집이 있는 작은 마을에는 300명의 농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56년 톨스토이는 크림 전쟁 참전 계기로 정치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부당한 농노제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터로 나가서 소작농들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과수원에서 나무를 가꾸고 밭을 갈며 농노들과 함께 일했고 이것이 참다운 삶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국민의 대다수가 읽고 쓰지 못하는 한 러시아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859년 10월 농노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후 3년 동안 13개 학교를 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농노들에게 자유를 제안했습니다. 각자에게 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을 무상으로 또는 헐값에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황제가 농노를 해방시킬 것이며 더 많은 땅을 줄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861년 3월 3일 황제의 농노 해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 2세는 성난 귀족들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농노들은 자유로운 몸이 되는 대신 거품이 잔뜩 낀 땅값을 지주들에게 내야 했고 대부분 귀족들을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름뿐인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부유한 지주와 가난한 소작농이 사는 농업국가로 남았고 산업국가라는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50년 후 소작농과 빈곤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의 러시아를 쓸어버리고 모든 노동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산업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200년 이상 바깥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처럼 오래된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지주와 소작농의 땅이었으며 예법과 명예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된 세계는 새로운 시장이 굶주렸고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나서서 일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